네, 전국연합 학력평가 2차 정기시험 범위 문제풀이 21번 문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어려우니까 이 글을 이해를 하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두 가지의 방식을 비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요즘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두 관념을 제시를 해주고 이거를 비교, 대조 또는 인과관계를 추론했을 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문의 경우에는 이 과학자들의 방식과 그 다음에 변호사들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결국 우리는 언어라는 걸 이 변호사들의 방식을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우리가 찾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결국 본인의 주제를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라는 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제는 인간은 언어를 지금은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은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사실 주제보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냐 이 부분을 내용적 측면에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과학자들의 방식이 어떻냐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A classical ideal of truth and knowledge is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지금 문장의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가 문장의 동사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와 지식에 있어서 고전적인 이상향은 아이디얼 하면 이상향이라는 명사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과학적 진리나 혹은 뭔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요. The concept of a market for ideas. 아이디어들에 대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트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시장에 갔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 과자를 사러 갔으면 과자들이 쫙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합리적인 과자를 선택하겠죠. 가격도 따지고 제가 좋아하는 맛도 따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아이디어의 시장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아이디어를 사러 가서 그 아이디어들 중에 가장 내 현실과 적합한 아이디어를 고른다. 요 내용이 지금 뒤에서부터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as thinking individuals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individual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전체 집단을 얘기를 해주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요. We encounter competing ideas. 과자들이 쫙 놓여져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들이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competing, 경쟁하는 내 걸 사줘, 나를 사줘 이런 거죠. 지금 아이디어들이 encounter 하면 마주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을 마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죠? 그 아이디어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골라내야 돼요. 그 말이 뭐라고 나왔어? We evaluate them for their fit to reality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평가하냐면 그들의 가장 현실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현실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and then let the best and brightest fact 내가 가장 좋아한 그 아이디어를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let이 여러분 지금 사역 동사기 때문에 지금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 거죠.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아이디어가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식에서는 가장 고전적으로 이상적으로 여겨졌던 Market for Ideas 그게 결국 뭐였어? 과학자들의 방식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들의 방식에서는요. 이거는 Market for Ideas래요. 근데 일단 여러 개의 아이디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골라내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게 결국에 나의 믿음의 토대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예시를 들어줬어요. 핸드폰이 우리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될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Market for Ideas에서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일단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한 200~300개 가리지 않고 다 수집을 하고 나의 현실에서 봤을 때 지금 17이라는 18인가? 17인가? 어쨌든 17이라는 나의 현실에서 봤을 때 나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고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도움이 된다. 나는 에듀테크 다양하게 써가지고 뭐
클래스 카드 이런 거 써서 영어 단어 외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나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방식이 would be the scientist way, 과학자들의 방식입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In theory at least. 근데 불길하게 뭐라고 얘기해? 적어도 어디서?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ut 이렇게 나오죠. 글의 흐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깃발이 꽂혀 있는 거고요. 그러나 in practice, 실제에서는요 대부분의 시간은 we are in a market for justificatio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화의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아이디어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들을 골라 잡는다고 했어. 그럼 당연히 정당화의 시장에서 뭐겠어요?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잡겠죠. 그 말이 지금 뭐라고 나왔어? We shop for words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말이 결국 뭐야? 우리는 justify를 한다 이 얘기겠죠. 우리는 내 아이디어를 가장 잘 정당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잡는다, 쇼핑한다. 그 말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자, not A but B 구문이 나왔죠.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어들을 골라 잡는데요. 그 단어들이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담고 있으면 뭐였어? 과학자들의 방식이었잖아. 그게 아니라 그들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다. 그러면 이 이야기라는 건 뭐겠어요? 나의 믿음을 정당화해주기 위한 근거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나는 애초에 핸드폰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애초에 내 믿음은 뭐야? 안 돼! 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혹은 난 되지. 그럼 나는 된다는 그 저스티피케이션의 시장에 들어가서 된다 중에서도 이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들을 찾는다. 내 스토리들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주로 we are not seeking statement. 우리는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하는 사실이에요? To help us figure out what we should believe.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을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사실을 우리는 찾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줄 만한 진술들을 찾지 않아.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줄 만한 아이디어를 찾지 않아. 왜 그런 거야? 이게 과학자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맞죠?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걸 알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술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 내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아이디어들에서 선택하는 거 누구 방식이었어? 과학자들의 방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자들의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말이 지금 다른 말로 반복해서 적힌 거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우리는 이미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랑 상반되는 방법에서는 이미 믿음이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믿음이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진술문은 찾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믿음이라는 건 우린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린 뭘 찾아야 돼요? What we seek are statements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진술문을 찾아야 돼? To justify those beliefs. 그 믿음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진술문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의 의견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진술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방식이야? 로이어의 방식이더라. 그럼 우린 이미 믿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게 로이어의 방식이다. 변호사의 방식이다. 그러면 왜 변호사의 방식이냐? 변호사들은 애초에 넌 무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무죄인지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에비던스들을 찾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로이어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여기부터 나와요. Language might be good for this function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말한 dysfunction이라는 건 당연히 정당화, justify를 얘기를 해주는 걸 거고요. 언어라는 게 이 정당화에 도움이 됩니다. 언어라는 게 이 정당화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to do better,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By treating language with greater respect 나오죠. By ing, 무엇함으로써 이거잖아요. 언어를 더욱더 존중하면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더욱 존중을 가지고 언어를 대함으로써
we can achieve more.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무엇보다 당연히 정당화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정당화보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거야? simple self-defense. 결국 self-defense라는 거 자기 변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변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 내가 아이디어들을 찾고 그 안에 있는 스토리들을 찾는 거니까 self-defens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자면 두 가지의 관점을 비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과학자들의 관점과 로이어들의 관점을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market for ideas, 아이디어의 시장에 들어가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아이디어 선별해서 내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변호사들은 이미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justify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골라담는다, 스토리들을 골라담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거기서 글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당화하는데 뭘 사용한다고 했어? 언어를 사용하더라. 근데 언어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언어를 사용해야 돼. 단순히 심플한 셀프 디펜스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자. achieve more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언어를 by treating it 어떻게? with greater respect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이 지문도 지금 두 가지의 관점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관념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shame과 guilt를 비교하고 있는 거더라.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교해서 그냥 비교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어. 이거 비교를 하는 이유, 왜 비교를 하는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얘기했어요. 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guilt의 좋은 점,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소재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예요. 이거에 대한 비교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주제는 뭐가 되냐면 수치심과 비교했을 때 죄책감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글을 풀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또 한 문장씩 봅시다. Shame is about who we are and guilt is about our behaviors. 수치심이라는 건 우리가 누군지이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이라는 건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we feel guilty.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는데 우리가 언제 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When we hold up something we've done or failed to do against the kind of person we want to be 나오죠. 자, 우리가 언제 수치심을 느끼냐? When we hold up. 여러분, hold up. 들어올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붙잡아서. 우리가 against까지 붙으면 무슨 뜻이라 했죠? 비교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대. 근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대요? 우리가 끝낸 것 또는 우리가 실패한 것을 우리가 되고 싶었던,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나 최경 쌤처럼 영어 잘하고 싶어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내가 2차 정기 시험을 봤는데 1차 정기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 거야. 그럼 내가 되고 싶었던 그 종류의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나의 실패한 영어 점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게 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죄책감은요, 불편한 감정이에요. uncomfortable 하면 불편한 이거잖아요. 그러나 여기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 죄책감이라는 건요, is one 나오죠. 어떤 거래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helpf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냐? 이 죄책감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라는 게 이제 글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when we apologize for something we've done,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때, 또는 when we make amends to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해 줄 때, 내가 미안하니까 커피 한 잔 사주고, or change behavior that we don't feel good about, 우리가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낀 거에 대한 그 행동을 수정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 사과하고 언제 보상해주고 우리가 언제 행동바꿔?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한 일을 했을 때잖아. 그러면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야? 바로 죄책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Guilt is most often the motivator. 이 죄책감이라는 게 이러한 행동을 끌어내는 동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자기 반성을 하고 행동을 바꿀 때 이 죄책감이라는 게 동기가 돼. 그러니까 죄책감의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이라는 건요, just as powerful
harmful as shame 나오죠. 우리 SS 구분 제가 이거 삭제시키고 해석하는 게 편하다 했어요. 죄책감이라는 건 강렬해요. 근데 수치심만큼 강렬하나 그 죄책감이라는 영향은요 뭐라고 나왔어야 돼? helpful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어? positive 이렇게 바뀌었더라. 자, 뭐 하는 동안에, 뭐 하는 반면에 while shame often is destructive. shame은 파괴적인 반면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책감이라는 건 지금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야? 모티베이터가 되기 때문에 positive한 영향을 주고 helpful한 영향을 주지만 지금 shame이라는 건 destructive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 guilt에 있어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사과하고 내가 보상을 주고 그럴 때 이제 죄책감이라는 게 동기가 됐어. 이번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봐볼 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사과하고 행동 바꾸고 자신의 행동을 더 긍정적인 행동들로 교체할 때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결국 죄책감이라는 게 동기가 되더라. 수치심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뭐 문법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면 C가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어 나오고 지금 보어 자리에 다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죠? C가 지각 동사라서 그렇다 이거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다 이런 건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고 보상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과할 때 그 사람들 역시나 죄책감이 결국엔 모티베이터더라. 그래서 실제로 내 연구에서 내가 뭘 발견한 거야? I found that 어떤 실험 결과를 발견했어요? Shame correlates the part of us that believes we can change and do better. 이런 측면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번엔 shame, 아까 뭐라고 했어? shame은 destructive하다 얘기했잖아. 그러면 shame이 왜 destructive 하냐면 이 shame이라는 건 corrode, 파괴하다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했죠. 침식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무엇을 파괴한대? 우리의 일부분을 파괴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믿는 부분이래. 뭐라고 믿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부분들을 파괴해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히려 죄책감이라는 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수치심이라는 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부분들을 아예 파괴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된 거야? destructiv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guilt라는 건 positive하고 helpful 하지만 shame은 굉장히 destructive하다 이렇게 글을 썼구나. 근데 그 글을 쓴 이유는 뭐예요? 어떤 부분을 강조해 주려고? 수치심이라는 게 건설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라고 글의 주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넘어갑시다. 자, 이 질문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모의고사에서 이 문학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대부분 공통된 주제는 뭐예요? 문학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화, 이 모든 humanity, 인간성이라는 걸 담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이라는 건요. Literature is a testament to enduring power of human creativity and expression 이렇게 나오죠. 문학이라는 건요. In its essence, 이 표현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본질적으로 이거죠. 문학은 증거야. 근데 어떤 증거예요?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력의 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맞죠? 문학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문학을 쓸 때 나의 창의력이 필요하고 나의 표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력이 끊임없는 견고한 힘을 가져왔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 문학이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홍길동전 조선시대에 쓰여진 거 아직까지 읽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뭐 하면서 이 문학이라는 게 connect A with B, A와 B를 이어주면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와 생각, 그 다음에 감정들을 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해석해 나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를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감정이 우리를 이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from all walks of life, 각기 계층의 사람들, 그 다음에 across centuries and cultures,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문학작품이라는 게 결국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 문화, 감정,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어떤 시대야? 굉장히 디지털 시대잖아요. Despite the rise of new technologies and the ever-changing landscape of media, 뭐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니까 새로운 기술의 등장, 그 다음에 미디어 환경,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ever 하면 우리 지속적으로라고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라는 게 점점 발전하고 우리 태블릿 PC 그 다음에 뭐 북리더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학은요 아주 견고하게 has retained its relevance and significance as a timeless art form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문학이라는 건 retain 유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견고하게 그것의 관련성, 적절성과 그것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겠어? 아까 얘기해줬잖아. 인간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야. 혹은 사람들의 생각, 감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래? 문학의 능력 때문이야 얘기하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To capture and convey the complexity of human experience.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capture, 포착하다, 붙잡다 이거잖아. 그 시대상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경험들을 기술해내는 거니까 capture라는 단어를 쓴 거고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 경험의 복잡성이라는 건 앞서 말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학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도 사람들 경험의 복잡성을 전달하고 포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학은 그렇게 견고한 힘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잘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 문학 작품을 쓰는 건 작가죠. 작가가 당연히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지. 이 글을 통해서 작가들은요 have the unique ability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To explore the depth of human emotions, nuance of relationships, and the challenges and traumas of human spirit. 얘기한 그대로 나오죠. 작가라는 건 아주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 감정의 깊이를 탐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 감정의 깊이까지도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게 문학 작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학은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그 미묘한 차이, 그 관계들 간의 미묘한 차이도 읽어낼 수 있고요.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과 잘한 점들까지도 다 익스플로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인간 경험의 다양한 복잡성들을 표현해 줄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냐면 Literature allows us to see 여기서도 역시나 see가 지각동사 오형식으로 쓰여서 보어 자리에 reflected가 오게 된 거죠. 우리 자신을 반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반추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디에 비춰서 우리를 반추하는 거예요? In the pages of book. 그럼 무슨 뜻이야? 문학 작품에 비춰서. 홍길동전 읽으면서 내 삶의 경험과 비교를 해보고 나를 반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to see, to emphasize, and to gain 이 부분이 지금 다 병렬이 되어 있는 거니까 또 문학 작품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뭘 시키냐면 emphasize with characters 캐릭터들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근데 어떤 캐릭터야? 당연히 different from ourselves. 우리 자신과는 다른 캐릭터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An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condition. 당연히 뭐라 했어?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전달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야 돼? 인간의 그런 환경 조건, 인간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을 봤을 때 결국 이 문학 작품의 특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 왜 인간성이라는 측면을 모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문학이라는 건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력의 그 견고한 힘의 증거더라. 문학이라는 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창의성을 가졌어, 인간은 표현력을 가졌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학이라는 건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단순히 초월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야.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야. 기술이 그렇게나 발전해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이라는 건 시간적 초월을 벗어난, 시간을 초월한 중요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주죠. 그리고 그럼 문학이 그렇게 견고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문학이라는 게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작가들이 그걸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뭐 어떻다고? 그렇게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전달해 주는 게 왜 중요해?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반추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랑 다른 등장인물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나서 gain a deeper understanding,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인간적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소재는 당연히 문학이 되겠고요. 주제는 문학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성, 즉 humanity를 담고 있는 예술이다, 아트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할당된 세 지문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